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세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물량을 쏟아내면서 하락폭 키워갔습니다. 현재도 코스피 반등세 크게 나와주지 않는 모습 나타나면서 0.7%대의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아직도 기관이 눈치를 보고 있고 개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도세 보여주면서 800선을 이탈했다고 회복했지만 아슬아슬하게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최근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있는 경향도 있고요. 이 증시를 움직일 만한 큰 재료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최대 중장기 제조업체인 캐터필러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결과로 향후 세계 경기 예측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귀추를 주목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오후장 함께 하시면서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죠. 저희 방송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증권부의 최규인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어떤 헤드라인 오늘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소비자 물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밥 먹으러 식당을 갈 때면 이 물가가 너무 높아져서 좀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요. 소비자 물가 얼마나 올랐나요? 네, 소비자 물가가 지난 3월에는 3%대, 4월에는 4%대, 또 5월에는 5%, 6월에는 6%대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7월 소비자 물가도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받아서 6.3%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요.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8.74로 전년 동월 대비 6.3% 올랐습니다. 이는 2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인데요. 특히 최근 석유류와 채소류 또 공공요금 등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언선 통계청 경제동향 통계심의관은 석유류 등 공업제품과 외식 등 개인 서비스 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다며 채소 등 농축수산물과 전기, 가스, 수도요금도 오름세가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체감 물가에 가까운 쌀이나 달걀, 라면 같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의 물가, 이 생활 물가 지수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우리 쌀과 라면, 마스크 정말 우리의 삶과 뗄 수 없는 물품들인데요. 일반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이 상품들로 구성된 생활 물가 지수가 같은 기간 7.9%나 올랐습니다. 이는 199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전월 대비로도 0.4%나 상승했습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들이 오른 만큼 실제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더 높아진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주식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요즘 어떤 분위기죠? 네, 전에는 증시 호황기를 맞아서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동학개미 열풍이다 이러한 말이 뜨기도 했는데요. 이와 달리 고물가와 고금리 또 고환율이라는 일명 쓰리고 악재가 시장을 덮치자 개인 투자자들의 수는 하루하루 줄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보면요.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증시 주변 자금은 164조 8,9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지난달 초와 비교하면 한 달 사이 무려 4조 4천억 원이나 빠진 건데요. 지난 1월 17일 200조 원을 기록하며 올해 최대를 기록한 증시 주변 자금은 이후 180조 원대, 또 이후 160조 원대로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동학개미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는 원인 무엇입니까? 네, 요즘 장이 안 좋다 이런 말 정말 많이 하곤 하죠. 국내 증시가 올해 초 이후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 또 미국의 긴축 정책의 하락 장세를 이어가자 투자자들이 언제 오르나를 기다리다가 지쳐 떨어진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실제 코스피는 올해 초와 비교해 약 17%, 코스닥은 20% 넘게 빠지며 부진한 흐름 이어갔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맞춰 비투를 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빠졌고요. 또 전문가들이 향후 주가 전망이 어둡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투자 자금이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강달러 현상까지 누그러지지 않자 투자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고금리 시대에 소비자들은 낮은 금리를 찾느라 바쁩니다.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은 인터넷 은행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요? 네,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싼 곳에서 대출을 받자 이러한 의식이 높아진 건데요. 지난 6월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인하한 바 있고요. K뱅크도 전세대출과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41%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렇듯 상대적으로 저렴한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가계대출 잔액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여신 잔액은 각각 26조 9,504억 원, 또 9조 1,6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6월 말과 비교해 카카오뱅크 1,341억 원, K뱅크 4,300억 원 각각 증가한 수치입니다. 토스뱅크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대출 잔액을 공개하진 않았는데요. 출범 초기인데다 또 토스 쪽에서 공격적으로 영업을 확대하는 만큼 토스뱅크 역시 증가세 이어갔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늘어가는 동안에 5대 시중은행은 타격을 입었을 것 같은데요. 이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어땠습니까? 네, 이렇게 인터넷 전문 은행들로 소비자들이 눈을 돌린 사이 5대 시중은행들은 이제 점점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인터넷 전문 은행들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동안 5대 시중은행은 가계대출 잔액이 2조 2,154억 원 줄어들며 7개월 연속 감소세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시중은행 과 인터넷은행의 가계대출이 정반대의 행보를 보인 건요. 시중은행의 경우 부동산 등 자산시장 투자에 나섰던 고신용자들의 대출 수요가 감소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인터넷은행의 주 고객층인 중저신용자의 경우는 생활비 목적으로 하는 대출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해서 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넷은행들은 올해도 중저신용 대출자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지속해서 힘을 쓰겠다는 입장인데요.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올해 말까지 최대 25%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네, 오늘 소비자 물가 소식부터 인터넷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까지 증권부 최민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서울경제 특징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김혜영 캐스터가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결국 방문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대만 해협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미중 갈등이 확대되자 중국과 홍콩, 대만 증시가 2, 3%대 급락세가 보여지는 것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면 코스피 지수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죠. 현재 0.66%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미중 갈등 악화로 인해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세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히토류, 요소수 관련주들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오후장에 힘이 더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0.72%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 힘들지만 로봇주만이 또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외국인들이 4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도 현재 3,209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만이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3거래일 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도폭도 장중에 계속해서 확대하는 모습인데요. 기관은 현재 416억 원, 외국인은 1,222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히토류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한층 더 깊어지게 됐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오늘 밤 대만에 방문할 예정이란 소식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갈등이 고조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은 펠로시가 대만에 방문하게 된다면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지만 미국은 이에 의회 지도자들이 대만을 방문하는 것이 그다지 드문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에 군사 행동의 가능성까지도 시사하게 되면서 히토류의 실질적 공급 비중이 90%가 되는 이 중국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국내 관련주들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현재 8%대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티플렉스도 4.8%, 동국 RNS도 현재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행주가 본격 휴가철 진입을 했지만 힘을 크게 못 쓰고 있는 모습이죠.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미국 시장에서 주요 항공사들이 실적이 부진했었죠. 시장의 전망치보다 낮은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국내 항공사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전일 국내 항공주들의 주가를 살펴보면요. 정부가 해외 입국자 규제 완화를 시행했던 4월과 비교해서 평균 20%가 넘는 주가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여행주들은 4월부터 해외여행이 가능했지만 이 항공의 공급은 6월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이 늘어난 수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복직과 또 채용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 회복 속도 대비해서 비용 증가가 너무 빠른 것이 현재 부담을 주고 있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나투어 현재 2%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모두투어, 그레디언트, 세종까지도 모두 2%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미국이 중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로 향하는 미국산 반도체 장비 출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죠.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전자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와 카카오 미중 갈등 우려로 인해서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힘든 모습이죠. 오늘장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네, 스맥의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030년 무인 공장 도입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향을 받고 있고요. 상부는 최근 전기차 업계에서 리튬에 이어서 흑연 부족 사태가 우려가 된다라면서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사조시푸드는 일본 후쿠이현 소재 미하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물이 흘러나왔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현대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지난 7월 한 달간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대비 4% 증가한 32만 5,999대를 판매했다라고 하죠. 여기에 수소 전기차 트럭이 독일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오늘장에서 낙폭을 대부분 회복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0.51% 하락한 19만 5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루닛이 있습니다. 네, 의료용 AI 기업이죠. 비인두암 환자에게 진행했던 임상실험에서 루닛이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장에서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 턱 밑까지 진입한 모습이고요. 31,5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일 로보틱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이 무인 공장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한 시세 보였는데요. 현재도 상한가 근처까지 진입한 모습이고요. 31,4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수급 상황 보고 왔는데요.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우선 종목별로 흐름 볼 때는 좀 자동차 그리고 역시 기계 그리고 어떤 소비주들에 대한 좀 관심이 높은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첫 번째로 이제 FNF입니다.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선 전일 발표했죠. 2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950억으로 작년 대비해서 120% 가까이 증가한 수치가 좀 발표됐는데 역시 FNF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 소비주 중 대표적인 우유 브랜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중국 소비 상황도 지금 개선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은 상황이고 이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까지도 갖췄다는 평가가 증권사를 통해서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하는 부분이 이런 기관의 호흡을 이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좀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또 봤을 때도 자동차에 대한 좀 많이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그리고 또 화학주에 대한 좀 관심도 다시 한번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생소한 종목이죠. 바로 이제 원티드랩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채용 쪽에서의 어떤 실적에 대한 가시화 부분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원티드랩 실적에 대한 평가 그리고 하반기까지도 이런 실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중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관심 있게 계속 이 원티드랩도 좀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무리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의 흐름들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동차, 기계, 소비주의 수급이 좀 쏠리는 상황 파악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는 하나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지난주 실적 발표 이후에 목표 주가도 상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 2분기 실적에서 중요한 부분이 태양광 쪽에서의 그 흑자 전환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 모듈의 판매량 증대도 그렇고 가격 인상까지도 나와줬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의심이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 수익성 개선이 좋아지는 부분은 어쨌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태양광에 대한 수요 부분 정책성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또 이제 경기도나 불안감이 커지면서 유가나 석유 제품 가격의 수요 파괴로 인해서 큰 폭으로 저정되고 있는데 그런 점을 봤을 때 이 하나솔루션의 이 케미컬 부분 있죠. 이쪽에서 특히 PVC에 대한 어떤 견조한 수주나 수요도 있는 걸 본다고 하면은 하나솔루션은 케미칼, 또 태양광 여러 가지 모든 사업 부분에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43,650원, 목표가는 48,000원, 손절가는 4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차장님의 포착 특징주는 하나솔루션이었고요. 이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봇주에 대한 투자 전략 함께할 예정인데요. 메리츠증권 강남센터의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로봇 관련주가 상승폭 크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 무인 공장 도입으로 인해서 오늘 증권가 또 호평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로봇주 관련주의 핵심 이슈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삼성전자가 2030년 무인 공장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소식에 금일 로봇 산업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 7월 무인 공장 도입을 추진하는 태스크포스를 고정했다라고 밝히면서 이르면 2030년에 주요 글로벌 생산 기지를 무인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인구 절벽에 따른 구인난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무인공장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삼성전자가 심혈을 기울인 그 미래 로봇 산업 사업 중에 일환이라는 점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증권가 역시 이 로봇 시장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좀 올라갈 것이다, 좋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로봇 관련 사업 이제 막 개화를 했고 또 다양한 산업이 좀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 관련주들 세부적인 분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재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에서 타 산업에도 활용을 가능하고 있는 협동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 시장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협동 로봇 같은 산업 로봇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분들이 잘 알다시피 무인화 공장이라든지 자동 공정 시스템에 들어가는 공장에 들어가는 산업용 로봇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어떤 화학 분야 그리고 IT, 물류, 바이오, 의료까지 어떤 고강도 작업, 사람이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고강도 작업과 섬세한 작업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산업으로 적용이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협동형 로봇 중에 서비스용 로봇 시장은 의료와 헬스케어 그리고 배달과 소셜 같은 인력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산업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협동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 시장은 2030년 기준 각각 80억 달러와 8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시장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 산업 중에서 또한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고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AI 쪽과 자율주행 쪽 로봇 그쪽이 많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그동안 기존의 로봇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었던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이제는 서비스용 로봇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협동 로봇 시장까지 개화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로봇 시장이 개화되는 가운데 말씀해주신 대로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 완성형 로봇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 로봇의 3대 핵심 부품, 감속기와 제어기 그리고 서버모터가 로봇의 3대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관련된 부품을 제조하는 국내 업체들이 국내 같은 경우도 주가 상승이 돋보이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로봇 산업이 확대되면서 주도 섹터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높은 시장성을 갖고 있는 서비스용 로봇과 성장세를 주목해 볼 수 있는 산업용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을 이야기해 주셨네요.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이 로봇은 지금 산업용 로봇 수요가 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인해서 인력난 속에 로봇이라는 해결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 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어떤 곳이 있을까요? 우선 기존의 어떤 산업용,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방산산업까지 확대되고 있는 로봇 산업 시장에서 가장 최근에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2족과 4족 보행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산업용 시장에서 그동안의 단순한 명령에 따르는 로봇이었다면은 이제는 AI 기술을 접목시킨 산업용 로봇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기존의 산업용 로봇이 2족과 4족 보행 로봇까지 확산이 되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업체 중에서는 4족 보행 로봇의 가장 많은 R&D와 그리고 이를 통한 성과를 내고 있는 업체가 현대로템과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물론 산업용 로봇도 제작을 하고 있지만 방산용 다족 보행 로봇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연구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또한 이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과 AI에 필요한 그런 일부 부품들과 로봇들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듯이 최근에 로봇 시장은 단순한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조금 더 정밀화되고
세밀화되는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로봇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산업용 로봇 중에서 또 국내 기업 중에 글로벌리한 기업들 꼽아주셨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현대 로템 등을 꼽아주셨네요. 그런가 하면 최근 물류 로봇의 도입으로 이 생산성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당 물류 관련 로봇 산업에서는 중국이 세계적인 입지를 좀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데요. 로봇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국내 기술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산업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자면 물류와 배달 등에서 가장 주목받는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약 35%에 가까운 높은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해 주신 어떤 물류 이송 관련돼서는 그동안에 작업자가 직접 상품을 찾아 이동해야 됐던 작업을 무인 운반 로봇, 약자로 AGV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무인 운반 로봇이 대신하는 작업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물류 산업 전반적으로 이런 무인 운반 로봇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이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로봇을 사용한 물류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AGV가 정해진 길로 다니는 단순한 로봇이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중국 기업이 가격적인 그 경쟁력을 내세워서 많은 마켓 쉐어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어떤 그 정해진 길로만 다녔던 AGV 로봇에서 이제는 자율 이동 로봇, 약자로 AMR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율 이동 로봇 AMR을 이제는 막 성장기에 접어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섹터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국내 기업도 충분히 경쟁성이 있는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중국 기업이 가격 경쟁력에서 좀 우위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순 기능 로봇은 좀 중국이 우위한 상황이지만, 이 자율 이동 로봇은 개화 단계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 우리나라 시장도 좀 꽤나 선방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LG전자 로봇 사업에 크게 뛰어드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이죠. 이 로봇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시장에 알렸었고, LG전자와 현대차는 인수전을 펼치면서 사업을 확대했었는데요. 국내 로봇 시장의 개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기업 어디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그에 따른 또 이 투자 전략 관련주와 함께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웨어러블 로봇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서빙 로봇, 그리고 2024년에는 서비스형 로봇을 차례로 상용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직접적인 어떤 하나의 가전제품의 하나로서 서비스 로봇을 개발해서 판매하겠다는 삼성전자의 그런 그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삼성전자는 이런 그 서비스형 로봇에 조금 더 집중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LG전자 같은 경우도 말씀해 주신 대로 웨어러블 전문 기업 엔젤 로보틱스를 인수하면서 또한 여기에 추가적으로 로봇 제조 전문 기업 로봇스타를 인수하면서 LG전자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서비스형 로봇을 개발하는 데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산업용 로봇에서 가장 그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로봇 제어 분야에서 가장 선도 기업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1조 원을 들여서 인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올해부터 물류 로봇과 이족보행 로봇을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통한 매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현대 같은 경우에는 로봇 시장에서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은 현대그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본다면 이런 삼성전자와 LG의 서비스형 로봇 시장도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을 주요해서 보시는 것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기업이 로봇 산업에 투자를 좀 확대하면서 관련된 또 주도 기업들 살펴봐 주셨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그룹으로 세분화해 주셔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 로봇 산업의 육성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이 로봇 개발 상황과 세계적인 수요를 종합해 봤을 때 장기와 단기의 또 투자 전략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궁금한데요. 탑픽 종목과 함께 전해 주시죠. 우선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가장 시일 내에 가시화되고 있는 섹터가 AI 쪽과 자율주행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를 통해서 그 로봇 완전체를 개발하는 업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상장사 중소형 업체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 완제품을 생산한다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특히 그 협동 로봇의 핵심 부품을 내재화를 하면서 원가율을 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경쟁자 대비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2023년까지 공사 같은 경우는 북미와 유럽형 납품이 기대된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로봇 산업이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말씀드렸던 그 로봇용 그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SPG 같은 업체 같은 경우 로봇용 감속기를 국산화함에 따라서 그리고 로봇용 감속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로봇 산업이 확장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부품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SPG 같은 경우는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의 확장 속도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수혜도 볼 수 있는 부품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산업에 대한 장단기 투자 전략으로서 탑픽 종목 두 가지 제시해 주셨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SPG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센터 황혜수 차장과 로봇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핀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벽에 발표된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공개된 미국 재무부의 3분기 경제 분석 내용 어땠습니까? 우리 투자에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네, 오늘 새벽이죠. 재무부 쪽에서 3분기 이제 검토 자료가 나왔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면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국채 발행 일정이 공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겪었었던 내용들 그게 이제 그대로 반복이 되는데 좀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이렇게 좀 분석을 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 그 5개 정도의 패러그래프가 있는데요. GDP, 고용, 인플레이션, 주택시장, 그리고 이제 리스크 요인 이렇게 해서 얘기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GDP 부문 쪽을 먼저 보면은 우리가 이번에 좀 둔화된 거는 우리가 그 발표 이전부터 많이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분기에 많이 둔화됐고 2분기에는 좀 덜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재무부 쪽에서 그 항목별로 설명을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제 주체를 보면 개인이 있고 기업이 있고 재정, 그러니까 정부 재정이 있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개인 소비 쪽은 거의 밋밋한 수준으로 감소가 됐는데 기업의 재고에 대한 투자 그리고 또 정부 지출 이쪽이 좀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GDP가 좀 성장이 낮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저성장 쪽에 놓고 보면 선반영 측면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경기가 둔화될 것 같으니까 기업이 재고 투자를 좀 줄이는 거고요. 그게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또 정부 재정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정부는 계속 재정 지출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분기 쪽에서도 계속 줄여왔었고 2분기에 가속도를 붙이면서 많이 줄였는데 내일 모레 이제 국채 발행 일정이 나오면서 그 재정을 얼마나 또 3분기에 줄였는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면 향후에 미국의 재정 정책이 어떻게 계속 지속이 될지 그걸 알 수가 있고 국채 발행하고 그 재정을 놓고 보면은 결국 달러 인덱스 쪽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그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 모레 그게 나오면은 그거 한번 확인하고 제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 측면을 놓고 보면은 계속 이제 타이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타이트한 고용 시장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구직 하는 사람보다 이제 일자리가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계속 고용 비용, 그러니까 임금이 계속 상승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6월까지 2,150만 개의 일자리가 이제 회복이 됐다라고 해서 양적으로 일자리 수나 임금의 질적인 것이나 이 노동시장은 모든 양과 질 모두 다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틀란타 패드에서 그런 거를 표로 이렇게 만드는 그 스파이더 차트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에 한번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그 이후로는 고용시장이 계속 좋았기 때문에 별로 보여드리질 않았는데 이 재무부 쪽에서 나온 설명을 이 표 하나로 이렇게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될 것이 지금 이 노란색, 주황색 선으로 나와 있는 이 모습이 지금 현재 상태고 가운데 막 별표로 녹색으로 그려져 있는 게 팬데믹 당시에 쪼그라드는 그런 노동시장의 모습, 안 좋아진 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직전에 푸른색 선의 선들이 이제 노동시장 그 이전 거, 팬데믹 바로 직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의 모든 부문이 이 주황색 선이 푸른색 선을 이렇게 감싸고 있고 그 밖으로 벗어나 있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 걸 다 회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 주황색 선이 이쪽 끝에 부분까지 쭉 이렇게 붙어져 있었거든요. 그쪽 측면이 뭘 말하냐면 고용주가 시장을 대응하는 그 행태를 이제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이 약간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게 결국 향후에 리세션 자체를 생각을 해서 최근에 애플 쪽에서도 뭐 고용을 줄이네 마네 막 이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고용주 쪽에서의 좀 소극적인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쪽 이 임금 쪽에서는 계속 변하지가 않는 이쪽은 거의 인플레이션하고 맞닿아 가지고 임금이 이렇게 지금 인플레이션처럼 지금 부풀어 올라 있다라는 형식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죠. 가장 많이 지금 이렇게 팬데믹 이전보다도 많이 지금 부풀어 오른 것이 임금 수준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인플레이션이 결국 임금 쪽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인플레이션에 이동하는 경로가 뭐 원자재 쪽에서도 나타나고 상품 시장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공산품에도 나타나지만 결국에 최종적으로 가는 게 임금 쪽이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거의 마무리 단계, 끝물 단계로 갔다라는 것이 이 노동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지표들을 놓고 봤을 때 노동시장은 계속 회복세에 있고 미국 경제 좋다 이 얘기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PI보다 이 PCPI가 좀 낮게 나오고 있는데 이건 전통적으로 낮게 나오게끔 되어 있다. 왜냐하면은 이 보는 그 항목이 약간씩 가중치가 틀리기 때문에 패드가 CPI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PCPI는 이 CPI 맨 위에 있는 녹색선보다 많이 아래쪽에 있는 그리고 코어 쪽은 코어 PCPI는 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재무부 쪽에서 이 설명까지 해준 걸 보면 시장을 또 안심시키려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지만 우린 PCPI를 주로 보고 그것은 CPI보다 항상 낮다. 그리고 또 꺾이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시장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시그널을 주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 재정 지출 계획 전체 규모를 놓고 보면
3분기하고 4분기가 거의 비슷한 규모라고 지금 얘기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모레 나오는 국채 발행 일정도 별로 그렇게 충격을 주지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항목별로 재무부가 설명하는 그 내용들을 봐도 시장을 굉장히 달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은 오늘 새벽에 나온 자료나 내일 모레 나오는 그런 자료들을 놓고 봤을 때 시장의 큰 충격보다는 또 한번 이제 기대를 좀 높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분석에 대한 이야기는 미국 재무부에서 좀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조금 달래는 전략들, 이야기들을 해 주었다. 앞으로 또 내일 모레 있을 이 국채 발행 일정에 대해서도 시장은 좀 큰 충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비쳐 주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악재로 이 압박을 했던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시장이 좀 반등세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의 딥커플링 문제, 이 또다시 투자 심리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릴 때 같이 내리는데 오를 때 보면은 좀 이렇게 덜 오르는, 사실 같이 손해를 보면 억울할 게 좀 덜하죠. 실제로 투자자분들도 시장에서 자기가 손해 보는데 남들도 손해 보면 좀 소외감이 덜하고 기분이 덜 나쁜데 이제 회복될 때가 중요하죠. 남들이 빨리 회복을 해버리고 자기만 계속 뒤처져 있으면 상당히 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죠. 근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릴 때는 뭐 좀 덜 내리는 그런 모습이지만 반등할 때 제대로 반등을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자꾸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하군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표로 제가 한번 그려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이 붉은색 선은 시장이 반등할 때 모습입니다. 그럼 위에 이 붉은색 나스닥 같은 경우는 빨리 올라가잖아요. 근데 푸른색의 코스피는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항상 아래쪽에 이 녹색 선이 이 디커플링 수치를 나타내는데 반등할 때 이 디커플링이 오히려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네. 그래서 이번에 반등 때도 또 비슷하게 녹색 선이 낮아지는, 디커플링이 계속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반등 때는요. 그러니까 반등 때 좀 못 오르니까 내릴 때도 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착시 효과가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마다 이제 디커플링이 완화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까만색 선에 보면 시장이 하락할 때, 이때는 아무래도 오른 게 없으니까 덜 내리니까 디커플링이 좀 줄어드는 이 녹색 선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락 시기에는 디커플링이 줄어들고 상승 시에는 늘어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이런 요인들 보면은 우리 경기 지수가 아직도 좀 하락 추세에 있고, 경기가 한마디로 안 좋으니까 우리 경기에 많이 영향을 받는 코스피 같은 경우가 좀 덜 오르는 그런 모습, 이쪽에서 디커플링이 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지금 2014년 이후로도, 물론 이 표는 이제 2년 전부터 뽑은 건데 14년 이후에도 계속 반복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2014년 이후에 한번 우리 시장 말고 우리 시장하고 자꾸 나스닥을 비교하니까 우리가 위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상해 지수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은 이게 2014년 이후의 모습이거든요. 여기 붉은색 선이 상해 지수인데 여기 한순간 2015년에 이렇게 올랐었던 것이 이게 정부 정책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부 정책으로 억지로 올리다 보니까 그 이후로 이렇게 계속 후유증이 남아가지고 2018년까지도 거의 오르지 못하고 있는 중국 증시거든요. 그리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스닥과 상해지수가 차별화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머징 마켓 전체적으로 나스닥과 미국 시장과 이렇게 좀 디커플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 같은 경우 이 반등 나올 때는 아예 중국 시장 억지로 정책으로 좀 끌어올렸기 때문에 아예 빠지는 그런 방향이 반대로 나타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4년 이후에 이 표에다가 이제 이벤트별로 좀 이렇게 이슈별로 표시를 해가지고 2014년 이후에 이 모습과 지금 앞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거의 비슷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들을 몇 번을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걸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오늘도 지금 그 말씀은 못 드리겠고, 향후에 2014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것이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는 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는 걸 하고, 이러한 배경 요인에는 기업 수익성이 좀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글로벌 교역 측면에서도 좀 변화가 많이 나타났다라는 점, 제가 예전에
수출입 물가 지표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을 네. 드렸어요. 이 수출 단가가 미국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 글로벌 교역 측면에서 미국이 그냥 소비국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출까지 많이 늘리고 있고 수출 단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푸른색 선의 나스닥 같은 경우가 미국 경기가 그만큼 또 경제가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 이거를 뜻할 수 있고 네. 그러한 것이 기업 수익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이 표하고 거의 연관지어서 생각하면은 좀 이해가 되실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뭐 오늘 같은 이슈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좀 뒤숭숭하게 누가 뭐 대만에 뭐 들어가네 마네 뭐 이제 네. 이런 것 때문에 좀 내리고 있는데 사실 뭐 이거는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재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나스닥과 코스피의 디커플링에 대한 이 흐름 지표들 좀 살펴봤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반등 때는 좀 크게 디커플링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하락 시기에는 좀 줄어들면서 이 코스피 지수가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긴 하지만 일시적인 하락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커플링이 종목과 업종에서 좀 변화를 찾으면 원인을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연의 반등의 이 업종별 수익률은 좀 어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한번 따져봤습니다. 이게 7월 6일부터 우리가 반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월 2일이니까 거의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반등을 한 겁니다. 거의 한 달 동안, 물론 거래 일수는 한 달이 아니지만 실제로 기간으로 보면 한 달이나 이제 오른 겁니다. 그래서 거의 수익률을 시장별로 그리고 또 업종별로 한번 따져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코스피가 거의 한 7%, 코스닥 같은 경우가 8%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S&P 500이 7.8%, 나스닥이 9.4%. 이러니까 당연히 디커플링 얘기가 나올 만한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코스닥보다 이 S&P 500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S&P 500이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 낮고 그리고 코스피가 나스닥보다 좀 낮은 이유. 이걸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 좋긴 안 좋은데 그게 어느 업종에서 안 좋은가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래서 가만히 업종별로 따져보면은 여기서 이제 업종 상승률 상위권에 나와 있는 비금속 광물이 뭐 15%, 그 다음에 뭐 섬유유복 13%, 종이목재 8%. 이거는 사실 좀 개별 종목성 업종이고 중소형주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좀 제외를 해버리고 네. 나중에 좀 큰 이런 업종들을 살펴보면 운수장비, 화학기계, 전기전자 이게 코스피 상승률보다 높은 상대적으로 좀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안 좋은 걸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디커플링의 원인이 나타나는 것이고 향후에도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건설 5%, 뭐 증권 4%, 보험 4%, 통신 2%, 음식료는 아예 마이너스입니다. 우리가 이 종목들, 업종들 잘 살펴보면 팬데믹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상당히 디커플링, 업종별로 디커플링이 나타났었던 것 중에서 좀 우월했었던 종목들이 아래쪽에 수익률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나 금융업종, 그러니까 증권이나 보험 이쪽은 큰 패러다임이 지금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거의 정점을 치고 있다라는 그런 시장의 흐름 때문에 이쪽은 아무래도 그 시장하고 좀 결부해서 좀 금리하고 좀 연동해서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단기 시세로 끝날 이슈인가 한번 중장기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음식료 같은 경우는 거의 인플레이션하고 연결되는 그런 이슈고 전기가스나 통신 같은 경우는 보수적 투자로 이렇게 선정이 됐었던 그런 업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런 업종들 좀 보수적인 것들은 아무래도 향후에 이런 반등 시점에서는 좀 약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업종별 투자 전략을 세울 때는 이러한 업종을 고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ETF를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ETF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사천리로 한 방향으로 쭉 갈 때 투자하는 게 레버리지 ETF가 좀 유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피 레버리지나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각각 24%, 18%씩 상승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웬만한 종목보다
이런 업종별 ETF를 좀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ETF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좀 좋았었던 이런 업종들요. 네. 1차 상승이 한 단계 마무리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 때문에 2차 상승을 노리고 조정 시에는 아까 수익률이 좋았었던 그 업종의 ETF를 공략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달 동안 반등이 있었던 우리나라 증시의 업종별 좀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PM 김영진 대표와 글로벌 증시 전반에 대해서 인사이드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2시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